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썰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선아야, 사람은 결국 마음 따뜻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저희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험난한 인생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던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오히려 친딸보다 저를 더 믿고 의지하셨죠. 물론 그 이후에는 친딸이 사람 구실을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오늘은 그런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 제게 남기고 가신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빠는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그대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제주도에 남아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22이라는 조금 이른 나이에 4살 많은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주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농장엔 남편 인생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성희가 20살 조금 넘었을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 시어머니는 어느 날 귤을 고르시다 말고 제게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학도 하고 싶은 일도 다 포기하고 그날부터 농장만 붙들고 살았어. 남동생이랑 여동생은 제주도에 묶여 사는 건 싫다며 다 떠나버렸는데 우리 성희는 자기 아버지 평생 일군 농장을 버릴 수 없다더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시어머니 눈가엔 늘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나 혼자선 그 넓은 농장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난 네가 우리 성이랑 결혼해 준 게 아직도 그렇게 고맙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저희는 너무 잘 맞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우리 며느리가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보람차다.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행복하다. 듣고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들이었죠. 게다가 저희는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밤마다 귤박스를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은 그런 저희를 보며 늘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선아야, 나 원래 해녀였다. 예? 어머님이요? 그래, 소시적엔 제주 바다 좀 휩쓸고 다녔다. 선아야, 오늘 바다 한번 가볼래? 그날도 시어머니는 마치 소풍 가자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와 봐. 오늘 제대로 된 제주도 보여줄게. 시어머니는 절 차에 태우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시더군요. 한참 뒤 물 밖으로 나오신 시어머니 손엔 소라와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자, 바다. 전 그걸 보고 기겁했습니다. 어머니, 움직여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지. 그건 다름 아닌 낙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차에서 칼이며 도마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소라를 손질해 주셨답니다. 초장에 찍어 한 입 먹는 순간 와,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어때? 끝내주지? 시어머니는 꼭 어린아이처럼 뿌듯해하시며 웃으셨고 전 엄지를 척 올려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엔 그 낙지를 데쳐 대낮부터 둘이 소주까지 한잔했죠. 기왕 잡을 거 많이 좀 잡아오지. 나 빼고 둘이만 좋은 거 먹었네. 농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괜히 삐친 척 투덜거리더니 귤을 까서 저희 입에 하나씩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만 살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2살 터울의 아들 둘까지 낳게 되었고 집안은 더 북적이며
화목해졌죠. 가끔은 시어머니 동생인 시이모님도 놀러 오셨는데 두 분은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우애 좋은 자매셨어요. 우리 예쁜 조카 며느리 잘 지냈어? 언니, 며느리 얼굴 보니까 아주 행복한 티가 난다. 우리 며느리는 원래 예쁘지. 시어머니는 꼭 자랑이라도 하듯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죠. 이따 비 온다는데 파전이나 부쳐 먹자. 그럼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우리 조카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왔나? 그런 소소한 웃음들이 저희 집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웃음이 많던 저희 집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각각 서울과 인천에 살고 있던 시동생과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할 건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해줘.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시동생은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대뜸 돈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아버지 보험금도 있었잖아. 재산도 꽤 남겼고. 그 말을 듣는데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만 푹 쉬시더니 결국 시동생에게 무려 3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자리 잡으려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도 시동생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못해줘? 아파트 값이 얼만데? 입에 거품까지 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2살배기 큰아이를 품에 안은 채 혹시라도 시어머니께 무슨 짓을 할까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 순간 농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남편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자 시동생 얼굴이 굳더군요. 너는 1,000만 원이라도 모아봤냐? 엄마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언성을 높여? 형, 그게 아니라. 싫으면 받지 마. 당장 나가. 늘 시어머니 앞에서만 큰소리 치던 시동생은 정작 형 앞에서는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눈치만 보다 슬그머니 집을 나가버렸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이 농장에 나간 틈만 타면 집에 들러서 또 돈 이야기를 꺼냈고 막내 시누이 역시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왜? 부장이 짜증나게 굴잖아.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잘났어. 시누이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소파에 들어놓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베이커리 배워서 카페 차릴 건데 돈 좀 해줘.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 적어도 다음 계획은 세워놓고 회사를 그만둬야지. 그렇게 책임감 없이 굴면 어떡하니?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나 지금 시댁에서 욕먹게 생겼다고. 결국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또 자식 걱정에 몇 번 돈을 쥐어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결국 참다 못해 시어머니 통장까지 직접 관리하게 되었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동생들 버릇 더 나빠집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늦은 밤 저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선아야,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다. 시어머니는 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막상 자식들 일 앞에서는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몇 번이나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돈을 쥐어 보내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며 시어머니 통장까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감히 큰소리 한 번 못 치던 시동생과 시누이도 시어머니 통장이 남편 손에 들어간 뒤로는 더 이상 함부로 돈을 뜯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사는 낚시다. 우리 장남이랑 큰며느리 덕분에 내가 산다. 시동생과 시누이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긍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세월은 참 야속했습니다. 결국 8년차 되던 해 시어머니는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손도 못 쓸 정도의 말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긴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했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죠. 항암이 시작되자 시어머니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감기만 와도 크게 앓으셨고 작은 염증에도 입원을 반복하셔야 했어요. 남편은 농장을 지켜야 했기에 늘 병원에 붙어 있을 수 없었고 전 친정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선아야,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딸이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늘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그래도 참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긴 끝에 결국 암을 이겨내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선아야. 다 네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겠니? 옆에 있던 남편도 결국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날 병원 밖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우린 마치 모든 불행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암이 암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편이 쓰러졌거든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던 순간 제 귀에선 삐 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남편 나이 고작 48, 그 젊은 나이에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니요. 남편은 순식간에 말라갔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식은땀이 흘러 침대 시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야 했어요. 통증이 심해 누워있지도 못했고 먹는 양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병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힘겹게 눈을 뜨더니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 우리 큰아들. 저 살고 싶어요. 순간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남편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안 죽는다. 엄마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염라대왕 멱살이라도 자꾸 늘어질 테니까 우리 큰아들 절대 안 데려간다.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 성희야. 우리 아들아. 제발 눈 좀 떠봐. 시어머니는 의사 가운을 붙잡은 채 무너질 듯 울부짖으셨어요. 선생님, 얘가 저번에도 한번 버텼잖아요. 이번에도 돌아올 거예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 호흡이 멈춘 지 10분이 넘었습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제 아범 보내야 해요. 이 사람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전 흐느끼며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잃은 슬픔도 감당이 안 되는데 눈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시어머니 모습까지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학교에 있던 두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끝내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듬직했던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실신하셨어요. 응급실을 들락거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버텼죠. 시이모님은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매일같이 우셨고 전 대신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 절차와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 새언니는 장례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분들조차 저희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숨기지 못하셨죠. 그런데 남편의 친동생이라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시누이와 시매부는 얼굴만 비추고 밥 한 끼 먹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버렸고 웬일인지 발인 때까지 남아있던 시동생과 시누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농장은 이제 어쩌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형수랑 여자 둘이서 계속 농사 짓게요?
어차피 팔 거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희들 지금 큰애 간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 돈 타령이냐? 하지만 신우이는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차피 그 농장 팔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 전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서방님, 아가씨,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장례 내내 쓰러지신 거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되려 절 향해 삿대질을 하더군요. 형수는 빠지세요. 형도 없는데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형수도 농장 욕심 있는 거 아니죠? 꿈도 꾸지 마세요. 농장은 엄마 명의예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그 순간 가만히 듣고 있던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둘째까지 나서 시동생과 시누이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죠. 이 쌍놈 새끼들이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시동생이 악을 쓰자 큰아들이 문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카가 쌍놈이면 그이 어른들은 뭐겠어요? 쾅!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셨고 저 역시 분해서 몸이 떨렸어요. 그런 저희를 두 아들이 양쪽에서 꼭 안아주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아이들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근처 숙소라도 잡은 건지 며칠 동안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늘 두 아들이 학교 간 시간만 골라서 말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시어머니는 한숨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장은 정리하자. 그리고 그 돈은 그냥 그 애들 주고 인연 끊어버리자꾸나. 끝내 시어머니는 농장을 처분하셨고 그 돈 일부만 제 손에 쥐어주신 뒤 나머지는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걸까요? 이미 큰돈을 받아놓고도 두 사람은 제가 받은 몫까지 내놓으라며 집에 찾아와 또다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순간 평생 마음 약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농장이다. 큰며느리랑 손주들 몫까지 생각해서 준 건데 그것까지 뺏으려 드니 니들이 사람이냐? 숨까지 가쁘게 몰아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더 욕심부리면 법대로 할 거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게 내가 너희한테 줄 마지막 돈이다. 암투병과 큰아들 병원비로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써버린 시어머니는 정말 가진 걸 거의 다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과 시누이는 끝까지 투덜거리며 돈 계산만 하고 있었죠. 결국 시어머니가 법 이야기까지 꺼내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집을 나갔고 그 뒤로는 정말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젠 더 뜯어낼 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그렇게까지 이용만 하다가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이모님도 자주 오셔서 곁을 지켜주셨지만 이모님 역시 본인 가정이 있으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 또한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 라시면서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아야, 너도 나 떠날 거니? 저는 너무 놀라 급히 시어머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힘겹게 말을 이으셨죠. 성의도 없는데 네가 없으면 난 혼자 어떻게 사니? 나 이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다. 심지어는 혹시 돈이 없어서 자신 곁을 떠날까 봐 두려우셨는지 내가 어떻게든 다시 돈 벌어 올 테니 제발 곁에만 있어 달라 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평생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분이셨거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뿐인 큰아들까지 가슴에 묻은 뒤 그 단단하던 사람이 결국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불안에 떠는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 안 떠나요. 이젠 남편 대신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곁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금세 불안해하시고 밤이면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죠. 시이모님은 틈만 나면 달려와 시어머니를 돌봐주셨고 친정 부모님 역시 병문안을 오실 때마다 점점 지쳐가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선아야, 너 괜찮은 거 맞니? 어느새 병문안을 오신 엄마가 수척해진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 끝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떠니?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절대 혼자 못 계셔. 밤에도 계속 불안해하시고 사람 없으면 무서워하시잖아. 난 그냥 지금처럼 병원 다니고 정신과 치료 같이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모실 거야. 그러자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안쓰럽고 대견하고 또 속상한 마음이 한꺼번에 섞인 눈빛이었죠. 그래, 넌 원래 그런 애였지. 시부모도 부모라고 한 번 품은 인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네. 그러면서 엄마는 가방 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아라. 너 지금 시어머니 곁 못 떠나서 제대로 일도 못하잖니.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딸 걱정에 부모님 머리가 더 휘어진 것만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통장만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큰아들도 제주 국립대에 진학했고 공부 욕심이 많던 둘째는 서울대학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는 부모님이 건네주신 그 돈 덕분에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언니, 나왔다.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시이모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 잘 있었지? 양손엔 한가득 장을 봐 오셨더군요. 언니, 이것 좀 봐라. 네가 좋아하는 방어에 사왔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자.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진규는 어디 갔니?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요. 맨날 저랑 어머니 옆에만 있으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억지로 내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술 기운이 도셨는지 몇 잔 드시고는 금세 졸리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아주 깊게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저는 방문을 살며시 닫아드린 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시어머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늘 사람 좋게 웃고 계시던 시이모님은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자 그제야 참아왔던 표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한숨처럼 긴 숨을 내쉬신 뒤 씁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에휴, 너희 시어머니 참 기구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조용히 지나온 세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둘째랑 셋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 학교에서 사고치고 싸움하고 문제 일으키면 언니가 맨날 학교 불러다니면서 고개 숙이고 대신 사과하고 다녔어. 피해 입은 애들 부모들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돈 물어주고 그렇게 평생 자식 뒤치작거리만 하며 산 거야. 그러다 아이들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시아버님까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 어깨 위 짐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우리 언니는 참 독했어. 그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안 잃더라. 누가 보면 속 편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늘 밝게 살았지. 근데 평생 제일 믿고 의지하던 큰아들이 그렇게 먼저 가버렸으니 속이 얼마나 무너졌겠니. 끝내 시이모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야, 우리 언니 옆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언니 진작 세상 놓고 싶어 했을 거야.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님, 전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전 그 은혜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자 시이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곤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꼭 기억해라. 착하게 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복받는다. 그 따뜻한 진심이 느껴져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나중에는 헛것을 보시거나 환청을 듣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절 부르셨어요. 선아야, 얼른 문 좀 열어봐라. 밖에 성희가 와 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밖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분명 봤다. 성희가 밖에서 엄마 부르고 있지 않니? 결국 시어머니는 맨발로 집 밖까지 뛰쳐나가셨고 저는 울면서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여기 신발부터 신으세요. 이러다 발 다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발에 신발을 신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허공을 바라보며 남편 이름만 애타게 부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거동조차 힘들어 거의 누워 지내시던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남편 이름을 찾으시더군요. 놀란 저는 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성희야, 성희야. 시어머님은 천장을 향해 한쪽 손을 뻗은 채 누군가를 향해 자꾸 손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그 손을 꼭 붙잡아 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정말 눈앞에 남편이 있는 사람처럼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었니, 성희야? 오늘 농장에 가보니까 귤들이 참 탐스럽게 익었더라. 조금만 지나면 수확도 할 수 있겠어. 귤 향이 얼마나 좋던지. 네 태몽 꾸던 날이 생각나더구나. 시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엔 이미 오래전 젊은 날의 풍경이 비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꿈에서 주렁주렁 열린 귤을 따먹었는데 얼마나 달고 새콤하던지. 그래서 나랑 네 아버지는 딸이 태어날 줄 알았단다. 아기 옷도 이불도 작은 침대도 죄다 분홍색으로 준비했었지. 이름도 선아라고 지어놨었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태어난 건 아들이더라. 얼마나 허탈하고 웃기던지. 그래서 급하게 이름을 성희로 바꿨었지.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니? 훗날 네가 데려온 며느리 이름이 또 선아였잖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을 떠난 남편과 가장 행복했던 시절 속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 만에 시어머니는 긴잠에 들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남기신 채 말이죠. 긴 세월 동안 내 며느리이자 딸로 사라져서 고맙구나. 병든 나 돌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난 이제 네 아버지랑 성희 보러 가야 할 것 같아. 혼자 남겨둬서 미안하다. 우리 진규, 민규 잘 키우고 너도 나중에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착한 딸 너무 많이 울지는 말거라. 사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급히 이송된 병원에서도 끝내 하루를 넘기지 못하셨지만 이상하리만큼 시어머니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큰아들과 급히 서울에서 내려온 둘째 아들도 제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던 시이모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하늘에선 아프지 말고
형부랑 성이 만나서 그동안 못 누린 행복 마음껏 누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시조카들은 부모를 졸라 장례 기간 내내 근처 펜션에서 놀겠다며 첫날부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부모가 저 모양인데 자식들이라고 다를까요? 아직 어린애들을 보호자도 없이 펜션에 보내놓은 부모나 할머니 장례보다 놀궁리부터 하는 자식들이나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고 계셨던 저의 친정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며 연신 한숨을 쉬셨고, 시이모님은 같은 피질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반면 저희 두 아들은 작은 아버지와 고모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젠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발인까지 모두 끝나자 동서와 심해부는 기다렸다는 듯 인사 한마디도 없이 조카들이 있는 펜션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우리는 시이모님의 말씀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이모님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미리 정리해 두셨던 유산 이야기를 꺼내셨죠. 언니가 남긴 나머지 재산은 둘째랑 막내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어. 그리고 선아, 너한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남겼다. 시이모님이 건넨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시동생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돈 압다더니 숨겨둔 건 있었네. 진작 알았으면 더 뜯어냈지. 신우이 역시 비웃듯 말을 보탰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어떡하냐? 달랑 오래된 집 한 채 받아서.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인가 보네. 아무리 병수발 해봤자 자식은 못 이기지. 뜻밖의 꽁돈이 생겼다고 신이 난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들들은 당장이라도 폭발하듯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저는 테이블 아래로 두 아이 손을 꼭 잡아 말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불쌍한 인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아가씨, 너희들한텐 그런 호칭도 아깝다. 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바로 너희들이야. 두 사람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았지? 근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는 끝내 모르고 살더라.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자기 엄마 눈물도 못 본 인간들. 그런 너희들이야말로 평생 마음이 가난한 채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너희 엄마 덕분이야. 그래, 어머님이 그동안 너희들한테 돈도 해주셨으니까 지금처럼 발 뻗고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너희들 학창시절에 사고치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리던 거 다른 사람들한테 머리 숙여가며 다 대신 사과하고 수습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은 해봤니? 너희를 그렇게까지 감싸주고 구해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 것 같아? 아무 대가 없이 너희만 위해 살아준 사람이 바로 너희 엄마야. 이번 꼬라지 보니까 알겠네. 너희 자식들도 결국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보고 자랄 거야.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거니까. 유일하게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엄마를 쓸모없다며 버리는 너희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때가 와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봐도 이미 늦어. 그냥 평생 그 사실 안고 살아. 정말 불쌍한 건 너희들이야. 뭐래?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열등감 폭발하는 거야? 알겠어요. 형수님, 천벌 받은 건 우리가 아니라 형수님 같네요. 우리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잘 누리며 살다가 다 쓰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후회할지 말지. 그 전에 돈 쓰느라 바빠서 후회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린 이제 남이니까 앞으로 볼 일 없게 합시다. 가자 우리. 아휴, 저런 것들 낳느라 고생만 하신 우리 언니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 끝까지 저렇게 피어라고 한심한 족속들이네. 시이모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셨고 이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니? 너 시어머니가 재산을 안 남겨서 서운하진 않니? 서운하긴요. 저런 사람들이라면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요, 그 집이면 충분해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걱정하시는 어머님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어쩐 일이세요? 이젠 시어머니도 안 계신 마당에 그것도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오셨어요? 시이모님은 아무 말 없이 의미 모를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상자 위에는 큼지막하게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모님?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맡겼던 거야. 세상 떠난 뒤에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 물건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는 시어머니께서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손수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낯익은 해녀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쪽지 하나.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선아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구나. 요즘 들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단다. 그래서 미리 내 동생에게 부탁해 너에게 내 마음을 남기고 싶었다. 이 꽃무늬 손수건은 내 시어머니께서 직접 자수 놓아주신 거야. 평생 나와 함께한 가장 소중한 물건이지. 언젠가 진규, 민규가 장가를 가게 되면 내 손주 며느리에게도 전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 해녀복은 네가 본 적 있지? 내가 해녀로 살던 그 짧은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 옷을 남긴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내 젊은 날의 기록이라도 너는 기억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종이에 적힌 주소는 시이모에게 물어보거라. 그곳에는 너를 향한 내 고마움과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가진 걸 전부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또 너를 괴롭힐 테니 그럴 수 없었다. 25년 동안 너는 내 딸이자 며느리였다. 나는 참 고맙고 행복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선아야, 언제까지나 행복하거라. 내가 하늘에서 빌고 또 빌어주마.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웃으며 낙지를 들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문이 열리고 선아야 하며 웃으며 들어오실 것만 같았죠. 저는 해녀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두 아들은 조용히 제 등을 감싸 안아주었고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이모님이 조용히 입을 여섰습니다. 성희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니가 나한테 부탁을 했었어. 자기 이름으로 땅 하나를 사달라고. 그리고 그 땅은 꼭 너한테 돌려주라고. 자식들이 알면 분명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래서 끝까지 숨겨달라고 신신당부했어. 그 땅은 언니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마음이야. 요즘 그 땅 값이 많이 올랐더라. 조만간 네 명의로 정리해 줄게. 그건 너 마음대로 써도 돼. 팔아도 되고 건물을 지어도 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이 아니라 저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요. 시이모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자주 볼 일은 없겠구나, 선아야.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앞으로는 더 행복해져야 한다. 하늘에 있는 언니처럼 나도 항상 네 행복을 빌어줄게. 그동안 우리 언니 위해 애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이모님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그렇게 인연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함께 살던 그 집에서 큰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 역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땅 위에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1층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땅에 담긴 시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 가진 돈이 바닥나면 또다시 남의 것을 탐하게 될 거라는 것. 그 끝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언젠가 꼭 그 사실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을 하시며 세상을 떠나셨던 시어머니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는 편히 쉬세요. 저는 앞으로도 늘 긍정적이고 따뜻했던 본래 시어머니의 모습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제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나도 너처럼 며느리로 살아본 적이 있었고 정말 훌륭하고 감사한 시어머니를 만났었다고. 또한 저 역시 언젠가는 시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시어머니께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들이 쌓여가며 오늘도 내일도 추억을 힘삼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